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갑신정변에 이어서 우리나라 농민들이 최초로 거대하게 봉기해서 우리나라를 자주적으로 개혁을 했는 이 동학농민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을 볼 때나 내신을 볼 때 어느 한 곳에도 절대 빠질 수 없는 필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배워두셔서 웃으면서 학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동농민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농민층들이 흔들립니다. 계속 흔들린다 해서 동요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민씨 정권, 말하자면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에 계속 빌붙어 있었던 명성황후의 친족들 민씨 정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때 모두 없어졌던 이 삼정이 다시 부활했고요. 그 강도는 세도종 시기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이 본격적으로 경제 침략 확대합니다.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일본과는 강화도 조약, 무역규칙, 수호조약 불호, 이런 여러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와 일본은 조선에서 그러니까 내륙에서 깊숙이 들어와서 무역 경쟁을 시작하고요. 또한 일본 상인에서 곡물이 대량으로 유출되었습니다. 또한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와 수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고 여러 이익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나오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나오는 값싼 면직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 흔들립니다. 또한 이 동학의 교세가 확대되는데, 이 동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토착 종교로서 유교, 불교, 도교 이 세 가지를 섞고 우리나라 민간 신앙까지 섞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동학이란 것은 경주에 있던 몰락 양반인 최재우라는 사람이 창실했는데 그 교리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시천주라 해서 사람을 보듯이 하늘을 보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해서 평등 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도 정치에서 신음을 하던 백성들이 모두 동학교도로 투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왕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평등 사상을 주장하는 최재호를 혹세무민, 백성들을 현혹하고 선동한다 라는 제목으로 처형시켜버립니다. 이 이후 약 30년 동안 이 동학은 비밀스럽게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등지로 퍼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두 번째 교주였던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적극적인 포교를 하고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한 동학서적, 그 다음에 한자로 쓴 동학서적 이런 것들을 반포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학을 퍼뜨렸습니다. 또한 이 포접제랑을 조직했다는데, 이것은 말하자면 여러분들 학생 자치회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자격증, 라이센스, 회원증 이런 개념을 포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시영이 이렇게 적극적인 포교를 하고 나서 바로 이 교조 최재우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었기 때문에 이 지금 동학 자체가 불법 종교입니다. 그래서 불법 종교라는 오명을, 나쁜 명성을 털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재우를 신원 운동을 합니다. 최재우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는데, 최재우의 누명을 벗기고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또한 동학 포교의 자유를 달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먼저 삼례 집회 이런 것도 있었고요. 삼례 집회. 그 다음에 서울의 사대문 앞에서 엎드려서 상소하는 이런 복합 상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보은에서 한 집회가 있었는데, 이 보은 집회에는 이전에는 있었던 탐관오리 수청은 있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외세를 배격하자라는 이런 반외세의 주장도 있었기 때문에 동학이 거대 종교로서 우리나라의 반봉건, 말하자면 신분제나 이런 노예제도, 이런 것, 노비제도 이런 것들 없애고,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서양 열강 세력,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런 애들까지 모두 싹 물리치자라는 두 가지 반회세 반봉건 요거 주장하게 되면서 이들이 운동을 착착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이렇습니다. 전개는 먼저 고부에서 농민 봉기가 발생하는데 이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학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조병갑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무덤을 지으면서 백성들에게 돈을 뜯어냅니다. 또한 만석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농사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때 쓸 수 있는 게 보입니다. 보. 이 보를 만드는데 백성들에게 다 뜯어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세금을 모두 백성들에 뜯어가자 전봉준이라는 사람과 농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그래서 봉기를 했었는데 조병갑을 쫓아내고 나서 자진해산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에서 안핵사라는 관리가 있는데 이용태라는 안핵사가 진상조사를 왔었는데 이때 이용태라는 사람이 오히려 조병갑의 편에 서서 이 농민군들을 반란군이라 칭하면서 굉장히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전봉준과 농민군들은 다시 봉기하는데 이게 1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싸워서 황토현이라는 곳과 황토현 선생님 옛날에 가봤었는데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고요. 지금 가면은 거름 냄새가 상당합니다. 황토현 그리고 황룡촌이라는 곳에 황룡촌이라는 지역에서 동학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주성이라는 곳에 입성하는데 이 전주성은 지금 조선왕조 이성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성계라는 사람은 바로 전주 이씨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뿌리가 전주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점령당하자 조선 정부는 깜짝 놀랍니다. 자신의 뿌리가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원병을 파견하고요. 동시에 일본은 텐진 조약이라는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조약에 의해서 자동으로 일본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청일 양국 군대가 상륙하자 농민군과 정부 사이에 전주에서 화해를 합니다. 왜냐? 농민군들 자체도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정부 입장에서도 일본군과 청군이 동시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가 보위에 안전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정부와 농민군 사이에 이런 화약이 체결된 것이죠. 그래서 농민군은 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집강소라는 자치기구를 만듭니다. 전라도에 자치기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는 교정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자주적으로 내정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농민군과 정부군이 전주화약을 통해서 더 이상 자신이 한반도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철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경복궁에 침입해서 강제로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이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해산시켜버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드디어 가보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본은 후퇴하는 이 청나라 군대에 기습 공격을 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키면서 청나라와 일본이 드디어 본격적인 열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군들은 근본적으로 왕을 존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복궁이 침범당하는 소식은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포접제에 있었던 남접, 주로 전라도에 있는 남접과 충청도에 있는 북접이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일본군이 파견한 병력에 우금치라는 곳에서 패배합니다. 당시에 일본군은 약 1000여 명 남짓하고 농민군들은 기록에 따라 2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때 일본군이 언덕에서 지금 게임에서 보는 게틀링건 그러니까 연사포 이런 걸 통해서 농민군들을 모두 전멸시키고 이 전봉준은 패배해서 도피하다 나중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기에 이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일단 농민 전쟁이 끝이 났는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농민군들이 전주화양 이후에 자치적으로 개혁을 실시하면서 어떤 개혁을 했었는지 이것이 중요 포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민군들의 개혁안이 바로 폐정개혁안 12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책을 개혁하는 12개의 의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일단은 아홉 번째를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는 데 있어서 지벌, 말하자면 문벌이나 우리가 갑신정면에서 봤었던 능력이 아닌 신분에 따른 등용을 지향하고 무조건 능력이 뛰어나면은 인재를 등용한다라는 방침을 세워서 공정관리 선발을 규정했고요. 그 다음에 경제에서는 12조를 보십시오. 토지는 균등하게 나눠 경작한다. 그래서 뭐 조세 경감도 있었지만 농민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필요했던 토지를 평균적으로 나눠주자 해서 평균 분작이라는 것이 규정됐습니다. 말하자면 갑신정변에서 급진계합파들이 실패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백성들의 지지를 못 받는 것이었는데 백성들은 그 이유가 바로 토지 분배 계획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이를 자신들이 몸소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세제도를 개혁하고요. 토지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는요. 뭐 5번째 조항 노비문서를 불태운다 해서 노비문서를 소각하는 하고 천민을 차별 계산한다. 그래서 봉건적인 신분제와 악습을 폐지하는 모습 보입니다. 뭐 대외관계는 뭐 일본과 통한 자를 엄벌한다. 그래서 뭐 반해세 밤침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이 동학농민 운동은 큰 의미가 있지만 역시 한계가 존재합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그런 운동이었는데 보면은 우리 역사상 최대의 농민 운동입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약 10만 명 정도가 이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다는데 그만큼 굉장한 규모의 농민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미는 첫 번째 봉기는 근본적으로 반봉건 투쟁입니다. 말하자면 신분제를 철폐하고 그다음에 토지를 평균적으로 나눠주고 그다음에 조세제도를 바꾸고 노비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국내에 있었던 봉건적인 제도를 없애는 데 중점했다면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 일부들이 가보개혁에 반영되어서 뭐 신분제가 없어지고 조세제도 바뀌기도 합니다. 그 다음 2차 봉기 때는 이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바로 일본군이 이 경복궁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외세와 반침략 투쟁이 추가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자 해서 침략에 반대하고요. 외세의 개입에 반대하는 운동이 바로 2차 봉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실패하고 나서는 나중에 잔여 세력들이 의병 활동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역시 분명합니다. 농민들이 당장 자기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토지제도, 조세제도, 신분제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라는 운동을 부르짖었지만은 이 근대국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뭐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키자, 수입을 어떻게 하자, 수출을 어떻게 하자, 외교를 어떻게 하자라는 구체적인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조선왕조 자체, 말하자면 이 봉건제를 운영하던 노비제도, 뭐 신분제도, 문벌제도 뭐 이런 걸 운영하던 이 조선왕조 자체를 부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왕이란 존재를 인정함으로써 신분제도를 은연중에 자기들도 인정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뭐 활빈당 이런 의병 집단으로 개성되기도 하고 또 을사늑약 이후에 우리가 외교권이 뺏긴 을사늑약 이후에 항일 의병 투쟁을 전개하는 발판이 되기도 하는 운동이 바로 이 동학농민 운동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죠. 그래서 동학농민 운동 정리할 때는 그 배경도 중요하지만 이 전개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개 과정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와 한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